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그 챕터 2 나가겠고요. 주제가 뭐였죠? 네, 말씀드린 대로 무역 전체 개요, 그 다음에 한국의 위상 이거였죠. 여기까지 해서 그 요번 주를 마치려고 하고요. 챕터 2 제목은 이제 World Trade on Overview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챕터 1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오늘 볼 내용들은요, 이제 폴 크루그만의 이제 뭐 대표적인 그래비티 모델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쉬워요. 네, 아주 쉽고 저런 걸 모형이라고 냈나? 뭐 이렇게 혹시 근데 워낙 뭐 초창기에 쓰여진 거라 너무 당연한 얘기고, 오히려 이제 예외 조항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이렇게 보는 게 더 수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래비티 모델이라고 되는데 중력 모형이죠. 여러분 그 중력 모형이란 중력이라는 게 뭐죠? 그 두 질량 사이에 이제 그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건데 뭐에 비례하냐 하면은 두 그 물체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고 거리에 반비례하겠죠.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gravity model이라는 게 influence of an economy's size on trade, 무역의 사이즈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distance, barriers, borders and other trade impediments, 여러 가지 무역 장애물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뭐 당연히 여기서 이제 distance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뒤에 가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한다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그 기타 등등 여러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뭐 서비스 아웃소싱이나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 보시면 이 more than 30% of the world output is sold across national borders, 그죠? 한 30%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그 크로스 보더를 통해서 이렇게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무역 파트너들이 캐나다, 차이나, 멕시코, 재팬, 저머니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빠졌지? 우리나라는 여기 들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위상은 대단합니다. 한 7위 정도 돼요. 7위 정도. 그거 보면 되게 큰 거죠. 어쨌든 미국의 이제 5대 교역국들입니다. 뭐 전통적으로 이제 캐나다랑 교역을 제일 많이 했는데요. 뭐 중국이 2위로 현재는 1위고요. 어쨌든 중국 캐나다, 그다음에 멕시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 캐나다, 멕시코는 접경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전통적인 우방인 이제 그 일본, 그리고 뭐 저머니, 독일. 이게 이제 5대 그 미국의 교역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7위 정도 하니까 우리의 위상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그 the largest 15 trading partners with the U.S. accounted for 69% of the value of the U.S. trade in 2012. 2012년 기준으로 해서 그 15개 교역국을 봤을 때 한 7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전체 2012년 통계인데 최신 자료를 좀 업데이트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이걸 또 제가 통계청에 가서 미국 디파트먼트 오브 커머스 그 미국 상무부죠. 상무부인데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고 막 이래야 됐는데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저도 그 PPT 있는 거 그냥 받다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위치가 바뀌어요. 최근에는 중국이 위로 올라가고, 물론 이제 이게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앞으로. 어쨌든 뭐 미중 무역 관계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1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 뭐 7년 전 자료인데, 7, 8년 전 자료인데 캐나다, 그다음에 차이나, 멕시코, 재팬, 저머니가 있고요. 영국 있고 다음에 한국이니까 한국은 무려 7위를 합니다. 그죠? 이 보면은 미국의 주 교역 대상국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끔 타겟이 되기도 하죠. 그죠? 네. 뭐 그냥 좋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무역 비중이 워낙 커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쨌든 한국은 7위다. 2012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그래비티 모델에 보시면 여기 나왔듯이 이제 사이즈 매터스예요. 그죠? 크기가 중요하다. 이 크기라는 게 뭐냐면 영토 크기가 아니죠. 경제 규모입니다. 당연히. 영토 크기로 하면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작은 나라니까 영토 크기로 보면. 하지만 경제 사이즈로 보면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10대 교역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 좀
스스로의 어떤 자존을 좀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미 높여지신 분들은 생각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보면은 전 세계 10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전 세계 10위의 그 경제 대국이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 7위의 교역국이에요. 사실은 예, 위상은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중력 모델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려졌냐 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형을 만든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교역국들 보니까 다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라는 게 영토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토로 크기로 따지면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요? 러시아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예,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영토로 따지면.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이즈라는 거는 경제 규모입니다. 경제 규모. 그래서 경제 규모라는 게 그 트레이드에 영향을 굉장히 미친다는 거고 보시면 Why does United States trade more with these European countries than with others? 되는데 these countries have the largest gross domestic product GDP죠, 그죠? 예, GDP. GDP라는 게 뭐예요? The value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in an economy, 그죠? 한 나라 경제에서 산출되는 게 많은 국가, 예, 이런 것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그 중력 모형 만드는 어떤 과정 보면 사이즈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그 요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보면 그 Y축이 percent of the US trade with the US고 이제 유럽만 놓고 보면은요. 그 다음에 percent of the EU GDP예요. 이거 보면은 GDP가 높은 나라들이 미국의 파트너들이 되는 경향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치를 이 통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수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회귀 분석한다고 그래요. 리그레이션 해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예, 저머니,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죠,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GDP 순이랑 무역 이 파트너 순이랑 이제 일치하더라. 그래서 사이즈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이즈 매터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라저 이코노미스죠, 그죠?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그래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랑 교역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력 모형 만들면 이제 그래서 두 개로 만든 거예요. 뭐냐면 사이즈랑 디스턴스인데 이게 사이즈죠. 이 A라는 건 계수예요. 보통 어떤 모형 만들 때 그 예를 들면 X 변수랑 Y 변수랑 두 개가 이제 같이 증가해요. 근데 같이 증가하는데 어떤 그 방식으로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계수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Y는 2X랑 Y는 4X랑 어떤 차이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데 하나는 2배씩 증가하는 거고 하나는 4배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모형 만들 때는 계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가 계수예요. 계수인데 그 YIYJ라는 건 이 나라의 GDP죠. I라는 국가의 GDP, J라는 국가의 GDP. 그죠? 예. 그리고 D는 디스턴스예요. 디스턴스는 반비례하겠죠. 다시 말하면은 먼 나라일수록 교육을 안 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디스턴스를 당연히 분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IJ는 Value of Trade between Country I, Country J. I라는 국가, J라는 국가의 무역액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I라는 국가의 GDP 그리고 J라는 국가의 GDP에 정비례한다는 거죠. 물론 얼마나 커지냐라는 거는 이제 앞에다 계수를 둔 거고요. 예, 계수를 둔 거고 그리고 디스턴스는 뭐냐면 I라는 국가, J라는 국가의 그 디스턴스예요. 그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국가 사이의 무역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어떻게 비례하는지는 그 케이스마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중력 모형입니다. 예, 중력 모형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자, 중력 모형을 만들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무슨 단어지 이거? 무슨 단어예요? 좀 어려웠나? 그죠? 예, 예외란 뜻입니다. 예외. anomalies라는 예외예요. 예외인데 그래비티 모형을 보는데
예외들이 있어. 예외들이 있는데 어떤 예외들이 있냐 하면요. 어떤 예외들이 있냐면 세 나라들이 좀 예외적이에요. 그 유럽 국가들 보면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예요. 여기 보면 the Netherlands, 그죠? and Belgium, 벨기에죠. and Ireland, 아일랜드인데 trade much more with the United States than predicted by gravity model. 그래비티 모델에 벗어나서 이 세 국가들은 이상하게 미국이랑 무역이 많아. 왜 그렇지? 보니까 예외들이 뭐냐면 특히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has a strong cultural affinity죠. 예, cultural affinity라는 게 그 문화적인 친밀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영어를 써요. 예, due to common language and history of immigration, 그죠? 예, 그리고 사실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왔어요. 아일랜드 이민자 중에 제일 성공해서 유명하게 된 사람이 누구죠? 예, 미국 대통령 중에 케네디예요. 케네디는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입니다. 예, 조상이요. 예, 그리고 미국에 와서 대통령도 했잖아요. 참고로 케네디 아버지는 영국 대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도 이런 그 유사성이 있고 그리고 언어도 영어를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일랜드에 당연히 교역이 많은 거고 네덜란드랑 벨기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럽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요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네덜란드랑 벨기에가 다시 말하면 그 항만 위치나 전체 지도를 놓고 보시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 수출품이 가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 벨기에랑 네덜란드 가는 게 여러 가지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예, 대서양에서 들어올 때 지도 놓고 한번 보세요. 예, 이런 데들이 당연히 미국이랑 교역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have transport cost advantage due to their location, 그죠? 예, 지리적으로 인해서 transport cost에 관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일종의 이런 예외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무역에 관한 impediment는요 일종의 장애물은 당연히 이거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반비례하는 디스턴스가 디스턴스가 해당이 되겠고 일종의 이제 barriers도 해당되겠고 당연히 보더도 해당이 됩니다. 예, 보더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해당이 된다는 거를 이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그 barriers border 중에 뭐 특별히 하나만 좀 꼽자면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the U.S.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Mexico and Canada in 1994,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which is NAFTA. 그죠? 이 굉장히 유명한 나프타인데, 나프타가 1994년도에 발효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은 94년이면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제가 대학교 때예요. 이때도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94년에 나프타가 결성됐을 때 뭐 언론뿐만 아니고 경제신문 전면에 다 이 얘기였어요. 전면에. 이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라는 거는 무슨 말이 어그리먼트를 맺었고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에어리어가 됐죠. 예. 사실상 뭐냐면은 관세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노동은 빼고요. 노동은 빼고. 예, 워낙 인건비 차가 많이 나니까 노동은 빼고 다시 말하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때 거의 무관세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1994년도에 이제 이게 발효되고 나서 95년도 뭐 6년도 이맘때쯤에서 뭐 우리나라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에 진출을 많이 했냐면은 멕시코로 진출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싸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멕시코에 자동차 조립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이제 미국은 비싸니까 당시에요. 그리고 멕시코에다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그리고 LG전자도 실제로 멕시코에 많이 진출했어요. 나프타 때문에. 이 나프타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죠. 그죠? 한 20년, 예, 20년, 30년은 안 되고 이렇게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아주 최근에요. 그 2년 전이죠. 2018년 10월 1일에 트럼프가 트럼프, 예, 굉장히 복합적인 캐릭터인데 어쨌든 2018년에 이걸 개정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은 이 강의를 설령 트럼프가 보진 않을 테니까 그죠?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업가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본인이 갑질할 때 되게 갑질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사실은 이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에서 누가 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갑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구매자가 항상 갑이에요. 구매자가. 맞죠? 구매자가. 이 세 개 나라 중에 시장이 어디예요? 팔아주는 애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시장에. 다시 말하면 미국이랑 캐나다랑 무역 구조를 놓고 보면 당연히 미국이 큰 무역 적자를 보겠죠. 왜냐하면 캐나다 물건들을 더 많이 사준단 말이에요. 미국 수출품이 가는 경우보다. 멕시코랑 미국 보면 은근히 미국이 많이 사줘요. 멕시코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종의 구매자 역할이니까 당연히 바기닝 파워가 크겠죠. 그래서 이게 자꾸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2018년도 10월 1일에 나프타를 폐기했어요. 물론 협상 과정을 거쳐서 나프타를 폐기하고 USMCA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가끔 뭐 4학년인 경우는요. 그 기업체 취업할 때 이렇게 시험 보죠, 그죠? 거기 교양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USMCA 나프타의 대체예요. 2018년도에 저도 시험에 한번 내볼까요? USMCA를 만들었습니다. USMCA 저게 뭐의 약자지라고 보면 되게 쉬워요. US가 미국이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고요. 중간에 M이 멕시코예요. CA는 캐나다예요. 저거 보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에요, 그냥.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그러니까 나프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2018년도 10월 1일 날 사인해가지고 USMCA라는 게 개막이 됐다는 거죠, 새로. 자, 그러면 과거의 나프타랑 USMCA랑 차이가 뭐냐라고 그러면 미국이 훨씬 유리하게 바꿨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비난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뭐 미국 경제를 막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막 하면서. 그리고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 들어오라고 했는데 해외 미국이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에 왜 나가 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인프라로 보면 미국이 훨씬 좋아요. 맞죠? 그리고 사유재산 보호로 봐도 미국이 더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세제도로 봐도 미국이 더 좋아요. 근데 왜 멕시코에? 멕시코에 나가는 이유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인건비가 싸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거죠.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왜? 갑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USMCA의 핵심은 뭐냐면 최저시급을 다 16불로 맞추겠다는 거야. 멕시코 니들도 16불로 예를 들면은 최저시급을 맞췄을 때 우리가 사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자동차 조립 공장이 미국에 가 있던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멕시코에 있던 데 미국으로 오고 싶겠지.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 가시죠? 트럼프 얘들 그 갑질 확실히,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예를 들면 LG전자가 나가 있을 거 아니야. LG전자가 나와가지고 멕시코에서 뭐 만드냐면요. 싼 인건비 해가지고 첨단 제품은 못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생산성 문제가 있으니까 멕시코에서. 그래서 뭐 하냐면 사실 그 전자레인지 같은 거 거의 멕시코산이에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했는데 이거 USMCA 발효되면 어떻게 돼? 그냥 미국에 공장 세우는 게 낫겠죠, 그죠? 미국에 공장 세우는 게. 뭐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글쎄요, 소비자들은 제 생각에는 불리할 것 같고요. 뭐 미국 전체로 보면 일자리는 늘어난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게 USMCA입니다. 나프타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최저시급 16불로. 최저시급 16불은 사실 되게 높아요. 이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 다른데요. 어떤 데는 뭐 17불, 18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거의 10불인 데도 있어요, 사실 미국이.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릅니다. 은근히 그래요, 미국이. 근데 어쨌든 16불 해놨으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멕시코는 훨씬 낫죠, 물론. 훨씬 낫죠. 근데 좀 불리하겠죠?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나프타는 생기면서 무한대예요. 없애지 않는 한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근데 USMCA는 기한을 정해놨어. 원래 트럼프가 주장했던 건 5년이야. 5년마다 계속 갱신하겠대. 갱신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야? 예를 들면 뭐 약속한 규정이 안 지켜졌으면 뭐 폐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뭐 협상의 어떤 파워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둔 건데 5년 뭐 당연히 캐나다, 멕시코는 엄청나게 반대했겠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16년이야. 16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돼. 이게 이제 나프타랑 크게 다른 점이고 또 하나는
미국은 캐나다보다 의외로요. 축산이 굉장히 강해요. 항상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산 쇠고기 맛있어요. 게다가 싸요, 사실은. 뭐 유튜브에 올려서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네. 어쨌든 말 조심. 그죠? 말 조심. 이 말 그냥 말 조심하고 맘대로 할까? 아니,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호주산 쇠고기가 맛있을까? 미국산 쇠고기가 맛있을까? 네. 드셔보세요. 저는 미국산 쇠고기가 더 맛있더라고요. 사실은. 여러 이유로. 맛있어요, 더. 그리고 값도 싸요. 사실은. 그래서 막강한 경쟁력이 있어요, 미국산 쇠고기가. 이러다 보니까 캐나다를 압박을 하는 거야. 사실은 캐나다도 낙농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랑 붙으면 불리해요. 사실은 캐나다 농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캐나다에서 무역 장벽을 좀 쌌거든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올 때 관세도 내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또 불만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캐나다한테 막강한 압력을 취해가지고 캐나다 낙농시장을 개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사실은 나프타랑 그 USMCA랑 큰 차이점이에요. USMCA는 굉장히 시사적인 거고 그 입사 시험 문제에서도 사실 많이 물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알아보십시오. 어쨌든 뭐 새로운 시장이 미국 새로운 시장이 개편됐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같은 거를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었던 글로벌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어떤 플랜을 세우겠어요. 미국 시장으로 장기적으로 지게 다시 가려는 뭐 이런 플랜들도 세우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인건비가 싼 줄을 찾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쨌든 최근 일 중에 그 재미있는 사건이었다. 라는 거고요. 이제 그 나프타 중심으로 본다면 because of NAFTA and because Mexico and Canada close to the US, the amount of trade between the US and its northern and southern neighbors as a fraction of GDP is larger than between US and European countries. 뭐 당연한 얘기고요. Canada's economy is roughly the same size of the Spain around 10% of EU GDP인데 사실은 사이즈로 보면은 여러분 캐나다랑 우리나라랑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캐나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물론. 하지만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캐나다랑 거의 비슷해요. 놀랍게도. 그래서 자부심 가지라니까요. 그죠? 그 유럽이랑 비교해 보면 스페인이랑 캐나다랑 거의 비슷합니다. 스페인이랑 캐나다랑.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 유럽이랑 그러면 사이즈 비슷한 캐나다랑 스페인이랑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무역액이 어디가 더 많아요? 당연히 캐나다가 많겠죠. 왜요? 가깝잖아. 아까 중력 모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디스턴스에 반비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X축이 percent of the EU GDP고 Y축이 percent of the US trade with EU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그죠? 캐나다랑 스페인이랑 물론 캐나다가 좀 작아요. 이렇게 같은 위상에 있죠, 그죠? 하지만 무역액은 스페인보다 캐나다가 훨씬 더 많죠. 이건 뭐냐면 그 디스턴스가 캐나다가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더라는 게 당연히 리스트릭한 요소인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보려고요. 어떻게 보냐면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나프타가 있고 최근에 USMCA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 걸 보여주냐 하면요.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캐나다 크다 그죠? 이 보시면 미국 물론 미국이고요. 절대적으로 미국 본토도 크지만 알래스카도 크죠. 그죠? 이거 합쳐도 미국 큰데 캐나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영토로 따지면 캐나다가 굉장히 그 넓은데 물론 캐나다 뭐 자연환경도 좋고 인구도 좋고 살기 좋지만 사실은 캐나다 중에 제일 유명한 도시들 혹시 몇 개 들으라면 뭐 드실래요?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밴쿠버 그죠? 밴쿠버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밴쿠버. 영에 있어요. 요 주가요. 뭐냐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예요. 그냥 요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요 경제학적 그 자료는 뭐냐면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들이 교역을 하겠죠. 같은 주 내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랑 교역을 할 거예요. 5번이 그 유명한 퀘벡이에요. 왜 유명하냐고? 도깨비 때. 보셨죠, 그죠? 촬영 저기 우리 그 도깨비 그
촬영지가 퀘벡이잖아요. 그래서 한창 그거 드라마 유행할 때 이제 퀘벡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퀘벡이 여기 있어요. 여기 퀘벡은 참고적으로 과거에 그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건축 양식도 좀 프랑스가 많고 사람들도 불어를 써요. 이 퀘벡이 한때는 캐나다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해서 투표도 한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데인데 어쨌든 여기 퀘벡이고요. 0번 그죠? 예. 이랬을 경우에 그 0번을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붉은색으로 하는 교역과 여러분 만약에 0번으로 보면은 5번인 퀘벡과 1번이 어디예요? 1번은 워싱턴 주예요. 참고로. 그 워싱턴이라는 이름은 두 군데예요. 워싱턴 DC가 있고요. DC는 수도고 워싱턴 스테이트가 있거든요. 워싱턴 스테이트는 요 캐나다 밑에예요. 참고로.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땐 0번이랑 1번이랑 교역이 더 많아야 되죠. 맞죠? 그리고 0번이랑 5번이랑 비교해 봤을 때 5번이 더 적어야 되죠. 왜냐면 퀘벡이랑 무역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멀어요. 서울, 부산보다 훨씬 멉니다. 비행기 타면 한 6에서 7시간 날아가야 돼요. 반면에 1번은 얼마나 가까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력 모형에 맞춰서 사실 시뮬레이션 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아닌 놀라운 결과. 다시 말하면 당연히 교역액이 0번이랑 5번이랑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1번보다. 다시 말하면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도 있고 인적 자원을 이동을 제외하고 거의 관세가 없이 이동하거든요. 사실은. 예. 이동하는 MSMC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나프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거를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뭐냐면은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랑 퀘벡이랑 그리고 워싱턴주랑 비교해봤을 때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퀘벡이랑 훨씬 더 무역액이 더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역시 이 그 국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역에 있어서 그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그 플로리다의 카페 기억하시죠, 그죠? 플로리다의 카페 보시면 어때요? 커피를 하와이에서 사실은 공급받는 게 멕시코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다면 쿼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멕시코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negative effect on distance on trade according to the gravity model. 그죠? 그래비티 모델에 따르면 디스턴스 영향을 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경의 영향도 받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작아져요. 사실은 추세가. 말씀드렸듯이 뭐겠어요? moder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그죠? 트랜스포테이션과 커뮤니케이션 역할로 점점 작아지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 테크놀로지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몸소 느꼈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보다 아니면 현재가 훨씬 더 배송도 빨리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물류들이 굉장히 개선되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그죠. 예. 자 그렇다. 뭐 인터넷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무역액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여기 보면 Fall and Rise of the World Trade인데 전체적인 무역 흐름을 놓고 보면은 여기 중간엔 뭐냐면 무역이 없었던 때가 언제죠? 예, 여기 때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5년 이후로 무역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계속해서 사실은 테크놀로지 발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역을 하긴 하는데 무역 도대체 뭐를 해? 라는 건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그 이 manufactured goods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뭐랑 좀 비교하고 싶은 거 하면은 농산물이 굉장히 적어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팩터냐면 사실은 이게 한 30년 전부터 이제 트레이드를 이렇게 추세를 놓고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변한 거예요. 예,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건너뛴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1960년대만 해도요. 60년도 물론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고요. 70년대를 볼까? 이땐 제가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제가 태어났을 때를 보면은 불과 한 30년 전이거든요. 한 30-40년 전인데 압도적으로 농산물 무역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어때요? 추세가 점점 줄죠. 농산물이. 그죠? 다시 말하면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무역으로 봤을 때 뭐를 움직였냐면 쌀, 그죠? 밀,
옥수수 뭐 이런 게 압도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80년을 기준으로 봐서 어떻죠? manufactured good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여러분, manufactured goods는 굉장히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배도 수출하잖아요. 맞죠? 자동차도 수출하죠. 그리고 컴퓨터도 수출하고 아주 가벼운 반도체도 수출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8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이 80년대가 일종의 제 3차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때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이렇게 추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역 추세는 뭐냐면 서비스가 아웃소싱이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저 말고도 다른 수업들에서 그 여러 번 뭐 반복되는 나오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콜센터에서 컴퓨터 고장 나서 델 컴퓨터에 전화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받지 않고 전화는 인도에서 받죠, 그죠? 인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 서비스 이 센터에서 이렇게 자 거기 딜리트 키를 눌러 보시고요, 커서를 여기로 움직여 보시고 하는 애가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의 엔지니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서비스 아웃소싱은 점점 이런 추세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미국이나 캐나다의 콜센터들을 그 멕시코나 아니면은 멕시코에 두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 인도에 두기도 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단순 직종들은 필리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두 나라 다 이제 그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서비스 아웃소싱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무역 그 인더스트리별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넌 트레이더블이 이제 60%죠. 넌 트레이더블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이제 서비스 아웃소싱 같은 게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 2장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서머리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한 번 더 다시 그 저희 강조하지만 미국에 있어서 5개의 그 가장 큰 무역 파트너들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7번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랑 굉장히 교역도 많고 하는 이유가 미국이랑 우리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째입니다. 7번째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크다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출 수입액을 합친 우리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10위나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어쨌든 경기가 조금 안 좋아져 가지고 조금 우리 그 내부적으로 좀 디프레스 돼 있고요. 특히 코로나로 디프레스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뭐 계기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머리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그 2주차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